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그 핀테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인터넷 전문 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금 시대적인 상황, 핀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 그러니까 핀테크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데이터 금융 시대라고 하는 것이 도래해 있기 때문에 그, 그 데이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 고급 인력들이 많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나 아니면 규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네, 은산분리 규정에 의해서 은산분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 그 금융업을 발달시키는 하나의 제약 조건으로서 걸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산분리라고 하는 것 또는 금산분리라고 하는 것이 그 규제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를 했을 경우에 그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은 마치 그 은행이 그 모회사 그러니까 산업자본 지배하고 있는 산업자본을 위해서 뭔가 돈을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금융당국들이 뭐 은산분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규제 못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은산분리 규정을 가지고 놓고 그렇게 한다면은 은행의 업에 있어서의 대규모 투자,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성립할 수가 없죠. 사실 우리나라 금융업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낙후돼 있고 뭐 은행이든 은행업이든 아니면 증권업이든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뭐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행이 없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뭐 이 정도 수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금융 뭐 회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은행장은 거의 국가에서 내려보내죠. 네, 은행을 거의 국가 정부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은 그 덕분에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받고 있죠.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고 면허 장사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어떤 해외 영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경쟁력 있는 일을 해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경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몇 개 없어요. 네. 지방은행까지 다 합해봐야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 몇 개 없습니다. 해외의 은행들도 들어오지 않죠, 우리나라에. 네.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거의 기관처럼 돼 있죠. 금융기관처럼 돼 있어서 그 정부기관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은행업의 현실이죠. 그것을 이제 정면에서 혁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은행 같은 것들도 들어와서 그런 것들 혁파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규제에 막혀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엔트 파이낸셜 중국의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도 은행업이 발달이 안 돼 있죠.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규제가 이런 그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야말로 그 중국 서부의 산골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핀테크 산업에 의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그야말로 대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대출 심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기존의 은행 업태를 가지고는 도저히 빌려줄 수 없는 신용이 도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금 신용도를 체크를 해서 지금 그야말로 하고 있거든요.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을 좋아하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금융 혜택을 그야말로 못 사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엔트 파이낸셜 같은 그런 이런 모바일 기반의 금융 시대 또는 데이터 기반의 금융 시대에 이런 핀테크 업체들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원은커녕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은산분리라고 하는 규제에 묶여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죠. 네,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현실에 봉착.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카카오도 하고 있지만 네이버 파이낸셜, 그러니까 원래 카카오나 네이버 경쟁업체 아닙니까? 네, 경쟁업체인데 원래 네이버가 이제 라인을 만들었을 때도 라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메신저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만들 때도 우리나라의 론칭 이미 카카오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론칭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성공을 했듯이 일본에 나가서 성공을 했듯이 일본에 나가서 이것도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하자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프트뱅크랑 이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핀테크 산업에 있어서 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너무 강하니까 나가서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기존의 금융 산업, 금융으로는 도저히 혜택을 보지 않는 많은 고객들이 그림자 금융이 있고 그랬잖아요. 은행업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핀테크로서 돌파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된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올라가 보면 처음에 좀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4번부터 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온라인 간편 결제라고 하는 것도 핀테크거든요. 네, 간편 결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안심 결제라고 해가지고 안심 결제를 해서 보안 기술을 굉장히 업데이트를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 모바일로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 안심 결제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보안 기술이죠. 보안 기술을 깔아가지고 해킹이 안 되도록 아주 2중 3중을 막고 있어요. 안심 결제 서비스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사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부정적인 사용의 원천, 그러니까 온라인 간편 결제에 있어서 뭐 해킹이나 이런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심 결제라고 하는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이 통용되고 있고 자유롭게 결제가 가능하죠. 온라인 즉시 송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안 기술로서 그야말로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온라인 즉시 송금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가고 있는데 사실 해외 다른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보안 기술을 가지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해외 선진국들은 기업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간편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페이팔 같은 거, 페이팔이라고 하는 뭐 세계적인 업체가 있죠. 네, 전자금융업을 하는 업체가 있으면 미국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인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이 페이팔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무슨 결제를 할 때 페이팔에 믿을 만한 중개업자한테 그냥 돈을 계좌를 맡겨 놓는 겁니다. 네, 계좌를 맡겨 놓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결제를 했다. 근데 아마존에다가 결제를 했다. 그러면은 페이팔에 내가 맡겨둔 계좌에서 나가면 됩니다. 페이팔이 대행해서 나가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간편 결제입니다. 우리가 아마존 같은 데서 우리가 결제를 해보면 뭐
보안 기능 같은 걸 거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숫자를 넣어서 되게 결제가 어렵도록 만들지 않고 그야말로 아주 쉽게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야말로 바로 결제하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페이팔이 대행해주고 있거든요. 중매기관에서. 그러니까 페이팔이라고 하는 기업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우리의 계좌를 여기에 트고 얘네들이 대신 그 계좌에서 우리가 사는 어떤 물건을 파는 회사에다가 그 송금을 하도록 맡겨두는 겁니다. 네, 맡겨두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보안 서비스를 철저히 해서 누군가한테 바로 송금을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한번 이 중매자를 거칩니다. 신뢰할 만한 중매자를 거치고 그가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즉시 송금이거든요. 즉시 송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 보안 기능 때문에 보안 기술 때문에 뚫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즉시 송금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스미싱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사기 같은 것들이 성행을 하게 되고 스미싱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실 페이팔 같은 이런 우리 같이 안심 결제 보안 기능을 안심 결제라고 하는 이런 기능보다 페이팔을 거쳐서 하는 결제 기능, 온라인 간편 결제가 훨씬 더 안정성이 크다라고 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많다. 안심 결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소규모 전자금융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소규모 전자금융업이라 해서. 근데 거기에 등록 자본금이 지금 3억입니다. 3억.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온라인 안심결제, 페이팔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온라인 뭐 우리나라 같으면 토스 같은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를 만들려면 3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3억. 근데 우리가 저런 업체를 만들 때 젊은 사람들이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소규모 전자금융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하려고 할 텐데 그들이 3억이 어디 있습니까? 저것도 이제 많이 낮춰준 거거든요. 원래는 한 5억, 10억, 5억 정도 됐었는데 5억에서 10억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등록 자본금이 있어야 저런 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3억으로 낮춰준 거긴 하지만 3억도 많다 이거죠. 3억도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온라인 간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거의 많이 생기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안심결제라고 하는 것에 제약 문제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원래 스미싱 이 페이팔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보내게 되면 스미싱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내 돈이 여기 있다가 결제한 곳에 가거든요. 네. 내가 돈을 보내더라도 여기를 거쳐서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 보냈다고 인식하는 순간 페이팔에 문의를 해서 돈이 안 가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성에 있어서 안심결제보다 사실은 이런 중개업체를 거쳐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정성이 더 확보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믿을만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럼 또 페이팔을 만드는 데 있어서 쉽냐? 페이팔 같은 그런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을 회사를 만들기 쉽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해외 송금 핀테크 같은 거 있거든요. 해외 송금 핀테크는 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송금은 상한액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액 해외 송금을 한다고 할 때에도 건당 3,000달러밖에 못 보내요. 네, 소액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건당 3,000달러밖에 못 보내고 연간 한 사람이 보낼 수 있는
그 해외 송금액이 2만 불밖에 안 됩니다. 소액일 경우에는 2만 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액 상한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소액 해외 송금 회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핀테크 해외 송금 핀테크를 하기 위해서 소액 해외 송금 회사를 만든다고 할 때 이 설립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자본금이 20억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금이 20억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산 설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전산 전문 인력이 한 명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환 관련 지금 해외 송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 외환 관련 전문가 2명 이상 확보돼 있어야만이 저 소액 해외 송금 회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규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네. 해외 송금 핀테크 회사를 만들 때 그것 소액이죠. 소액 해외 송금 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너무 엄격하다. 20억이라고 하는 저 정도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본금 거의 미국 같은 나라는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자본금 하나도 없어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소액 해외 송금 상한액을 정해놔서 건당 3,000불, 그러니까 3,000불이면 한 300만 원, 3,400만 원 밖에 못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건당. 그리고 이제 뭐 한 연간 1년 동안 내가 혼자서 1인이 최대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이 2만 달러, 한 2, 3천만 원 정도밖에 못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제한이 걸려 있으면 트랜스퍼 와이즈라고 하는 영국의 스타트업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하는 회사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영국의 핀테크 기업입니다. 트랜스퍼 와이즈라고 하는 기업인데 수수료가 붙으니까 수수료 건당으로 하면 수수료가 많이 붙잖아요. 한 사람이 붙이면 수수료가 많이 붙으니까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예컨대 10사람의 돈을 모아서 보내면 10분의 1로 수수료가 줄어들잖아요. 네, 수수료는 건당으로 하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수수료를 줄여가지고 엄청나게 해외 송금을 10도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런 상한액을 설정을 해두면 이런 회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회사를 설립하는데 너무 많은 조건들이 20억에다가 전산 설비도 완비돼야 되고 전문 인력도 한 3명 정도 이상 둬야 되니까 이미 전문 인력을 쓰는 데만 1년에 뭐 1억 가까이 드는 그런 회사. 네, 자본금 20억. 그 다음에 일단 운영하는데 인력한테 인건비만 연간 1억 정도 들어야 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기가 쉽지 않죠. 특히 이제 젊은 핀테크 저런 걸로 해외 송금으로 핀테크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은 거의 안 되는 겁니다. 규제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P2P 대출이라고 하는 건 P2P라고 하는 건 개인과 개인 간에 이렇게 돈을 peer to peer이라고 하는 게 이게 P2P거든요. P2P 대출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지금 남는 돈이 있잖아요. 그 남는 돈을 활용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누구나 남는 돈이 있을 거예요. 예, 돈 많은 사람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남는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싶으면 그것도 이제 그 돈을 아무 활용 가치가 없는 돈이 아니라 뭔가 높은 이자율로 빌려주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금리죠. 네, 중금리 대출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P2P 대출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할 때도 게으른 자원을 활용하도록 만들듯이 게으른 자원, 내가 남는 돈을 누구한테든 빌려줄 수 있는 그런 P2P 대출 같은 거. 그러니까 전문 업체가 있겠죠. P2P 전문 업체. 네, P2P 전문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뭐 은행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대출 받기가 힘들잖아요.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그러니까 낮은 대출 이자율로 돈을 빌리려고 해도 빌리기가 힘듭니다. 빌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대출 심사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뭐 사채 같은 걸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채는 이자율이 높아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한 24%의 대출.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야 뭐 한 은행에서는 한 5% 정도의 대출 금리를 향유할 수 있다면 저기를 가면 한 24%, 법정 최고 금리가 24%니까 24% 그런 데 가면은 돈은 빌리기 쉬울지 몰라도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낮은 금리로도 돈을 빌릴 수 없고 24%가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은 그 중간에 한 10% 전후를 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데도 그런 이걸 중금리라고 하는 중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이제 P2P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보다는 조금 높지만 저기 사채 시장보다는 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는 그런 중금리 대출. 그러니까 그 나라 은행업이라고 하는 게 금융시장이 잘 발달했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자율이 촘촘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1% 대출, 2% 대출, 3% 대출, 4% 대출, 뭐 10% 대출 또 있어 11%, 12% 촘촘하게 뭐 이렇게 이자율이 걸려 있는 그런 시장이 존재하는 예금 대출 시장이 예대금 시장이 존재하는 그게 이제 금융업이 발달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극단입니다. 네.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P2P 대출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런 대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P2P 대출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업체가 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누군가한테 이제 빌려주는 이런 구조로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출 은행이 있습니다. 네, P2P 대출 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회사를 설립합니다. 설립을 해서 P2P 대출을 하는데 P2P 대출을 하려면은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한테 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 개의 B2B 대출 회사의 돈을 1인이 개인 투자자가 한 사람이 1,000만 원만 돈을 줄 수 있어요. 이 업체에다가 이 회사에다가 1,000만 원만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4,000만 원까지 또 빌려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 자격 요건 보유자입니다. 구비자, 자격 요건 구비자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까지 여기 P2P 회사에 빌려준다고 자기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자격 요건 구비자는 뭐냐면 과세 소득이 과세로 잡힌 소득이 1억 이상인 사람, 연간 과세소득 1억 이상인 사람, 돈 많은 좀 어느 정도 소득이 높은 사람 일 경우에는 4,000만 원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한 회사에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을 이 1,000만 원의 돈 중에 한 사람한테는 1인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만 빌려줄 수 있고 또 요 자격 요건 구비자의 4,000만 원 중에 한 사람한테는 2,000만 원까지만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이 사람 뭐 P2P 대출 하는데 이 사람들도 돈을 많이 빌려줄 수가 없고 한 업체 많이 빌려줄 수가 없고 뭐 이게 또 제약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한 사람한테 이 1,000만 원 돈에 500만 원 이상 빌려줄 수가 없어요. 1인한테는. 2천만 원 빌려준 돈 중에 4천만 원 빌려준 반밖에 한 1인한테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가 나기가 힘든 겁니다. 한 사람한테 이것밖에 1,00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이 회사가 뭔가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돈을 뭐 수익 구조라고 하는 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수수료 요 과정에서 이제 수수료 받아 먹겠죠. 예, 수수료 장사인데 이 회사는 수수료 아주 뭐 낮은 수수료를 받아서 할 텐데 잘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받을 수 있으면 받을수록 좋죠. 사업을 크게 할 수 있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을 그 신용을 잘 분석해서 잘 돈을 떼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이 회사가 돈을 만들면 만들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클 수가 없다.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의 P2P 대출은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에는 사기의 온상처럼 돼 있습니다. 네, 사기 온상처럼 돼 있다. 네, 이런 산업이 크기가 굉장히 힘든 규제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핀테크와 관련된 이야기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직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갈 길이 멀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문 인력이랄지 아니면은 규제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본격적으로 도래했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이런 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전문 인력 양성이랑 규제 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을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성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성이 발휘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지성이 필요해요. 네, 그 지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아직 우리는 거기에 잘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선 경제사라고 하는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조선 경제사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한국 경제사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조선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죠. 근데 조선 이야기를 뭐 우리가 고려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네. 고려 경제사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찾아보면 있는데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선 시대부터 뭔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근대를 어디로 잡느냐, 우리나라 근대가 어디서부터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이야기하기도 쉽지가 않죠. 네. 그 근대적 행동 양식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수립된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하기보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 구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결국 사관이 문제였어요. 네, 조선 시대는 우리가 그 식민지를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뭐 조선 시대를 살아왔고 식민지를 살아왔지만 그거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을 그게 이제 그 경제사학회에서는 첨예한 대립의 주제죠. 보통 이제 그 역사라고 하면은
주 테마가 정치사랑 경제사입니다. 네, 경제사고 그래서 거기에 연구할 만한 가치가 아주 많은 곳인데 사관이 달라요. 우리가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네, 일제시대 일본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조선의 정체사관, 조선은 정체된 나라였다라고 하는 그 식민사관이 있어. 그래서 뭐 자기들이 그 한국을 식민지화한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사관이죠. 네, 그런 사관이 있었고 조선은 정체 사회였다라고 규정. 뭐 일견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뭐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 19세기만을 보면 뭐 나라가 망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경제 위기가 와 있었던 상태였고 모두가 가난해서 못 살던 상황에 있었던 그야말로 한국 사회가 해체 또는 파괴, 분열의 모습을 띄었던 상황이 19세기 상황이었고 그거를 관찰한 일본 학자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견 뭐 매우 뭐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일견 타당할 수도 있는 견해예요. 근데 그것이 식민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그 사관이 등장했다고 하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겠죠. 식민지를 정당화했다는 측면에서 그 동기를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민사관의 정체사관을 어떻게 식민사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했던 사람들이 자본주의 맹아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선시대 후기에 조선시대 말이죠. 조선시대 말에 이미 우리는 맹아가 있었다는 씨앗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자본주의적 씨앗이 있었고 만약에 일제가 강압적으로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우리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씨앗 또는 맹아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일본이 우리 그 조선을 식민지함으로써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 맹아론이에요. 맹아가 있었는데 그들이 박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나라가 근대라고 하는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가 뭐 맹아가 있었다.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맹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조선시대는 그야말로 정체된 사회였고 근대화가 이룩된 것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근대화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 식민지 시대에 어떻게 근대화됐고 조선 시대에 맹아라고 하지만 그 맹아가 왜 없었는지와 관련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 사실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19세기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야말로 도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 어떤 경우에서든 우리가 그 조선이 패망하고 있고 조선 사회가 해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역사 내내 과연 우리가 정체된 사회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가 어떤 사회였는지 그리고 조선시대 후반기에 과연 맹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물론 조선시대 전반기를 다룰 수는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 전반기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근대 사회로 진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근대와는 거리가 멀어요. 네, 근대적 상황이랑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조선 시대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성리학적인 어떤 그 질서관념 또는 성리학적 국가관념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조선시대 전반기보다는 18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가 그야말로 그 조선시대가 꿈꾸던 성리학적 어떤 성리학의 어떤 이상이 실현된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18세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 18세기에 그러니까 18세기가 어떤 그 조선이라고 하는 건 성리학적 이념을 가지고 통치하던 나라였는데 그 통치 이념이 실현된 것이었고 그 통치 이념이 위기에 봉착한 것이 또 19세기거든요. 그리고 19세기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바로 조선 왕조가 해체되고 식민지 사회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예, 그 식민 상태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그 이야기까지를 해보자는 건데 우리 책에는 그러니까 우리 이인실 교수가 쓴 한국 2030 한국 경제론 책에는 조선 시대가 그렇게 자세하게 해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네. 하는데 그걸 좀 보강을 해서 너무 이제 그 아주 훈련식으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걸 보강해서 좀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18세기는 시장이 발달을 합니다. 네, 시장이 발달을 하는데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쌀 시장, 뭐 시장이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 시장이 활성화된 시기가 18세기. 그러니까 보통 보면 17세기 말부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쌀 시장이든 포목 시장이든 몇몇 가지 형태의 시장이 발달을 합니다. 네, 쌀이나 포목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하게 됐는데 이때 처음 시장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조선 시대에 그 이전까지 발달되지 않았었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 보통 이제 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같은 걸 보면 산업의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라고 하는 거를 아담 스미스가 상정해 두지 않습니까? 보통 농업에서 시작해서 제조업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무역이 발달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자연스러운 그 어떤 산업의 발달 단계라고 아담 스미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런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를 거쳐서 경제가 발전을 할 꼭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그 시장 경제가 이 발전을 하는 게 농업의 발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의 발전, 그 다음에 해외 무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시장이 발달하기 18세기 발달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해상으로 비단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국에서 일본으로 비단이 갔고 그 다음에 일본은 결제 수단으로서 은을 제공을 했어요. 네, 은을 제공을 했고 이게 원래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화폐가 은이었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금이었는데 보통 이제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결제 수단이 은이었거든요. 은을 결제 수단으로 했고 일본은 상당히 많은 은을 가지고 있는 은 보유국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은을 보유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은을 결제 수단으로 해서 비단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청나라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청나라
문제가 뭐였냐면 그 원래는 명나라였지 않습니까? 명나라였는데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죠. 네. 국가가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서 명의 잔당 세력들이 다시 청을 무너뜨리고 명을 복위를 그러니까 명을 복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일종의 잔당들이 있었는데 이 정성공 세력, 해양 세력 중에 정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한 해양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대만에서 그런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명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숙청을 하고자 청에 그 강희제라고 하는 군주가 있었는데 한 60년 이상 그 통치를 했던 그런 그 청나라의 아주 뭐라고 할까 명석한 지도자였죠. 근데 강희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던 이 정성공 등의 어떤 그 명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바다에서의 항행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강희제가 바다 항행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연안에 살고 있는 모든 중국 사람들을 전부 다 연안 안쪽으로 내륙 쪽으로 이동시키거든요. 그리고 바다 항행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금지시키니까 일본과 중국 사이에 비단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성행해 있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죠. 바다 항행이 안 되니까 이게 금지되면서 비단 무역을 위해서 중개 무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고 그 중간에 조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을 중개로 해서 일본하고 중국이 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업자들이 중국에서 비단을 받아서 일본의 비단을 주고 은을 받아서 은을 주는 거죠. 이런 식의 중개무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열립니다. 조선시대. 이 당시 이제 조선이 어마어마하게 중개무역을 통해서 일본의 은이 유입이 됩니다. 은이 뭐 연간 한 20만 톤 정도가 유입이 됐다고 그러니까 한 10만 그러니까 연간 한 20만 톤 정도가 비단 거래를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갔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조선이 가져갔다 그러거든요. 중개무역을 가지고 가져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개무역을 통해서 요걸 해외 무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요게 시장이 열립니다. 시장이 형성되거든요. 이걸 계기로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국내 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이 발달을 하면서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때 은이 유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은이 유입이 됐고 이게 이 유입된 은을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다시 구리를 삽니다. 요 은으로 다시 일본이랑 거래를 해가지고 구리를 사서 그 구리를 가지고 또 그 숙종 때 상평통부라고 하는 걸 만들거든요. 그 화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 중개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이 1660년에서 1720년 정도 되거든요. 요 사이에 이 중개무역이 활성화되고 근 60년간 이걸로 중개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장이 열리게 되죠. 60년간. 그리고 은이 그럼 60년간 유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20만 톤이니까 돈이 곱하기 60년을 하면 60을 하면 거의
60년 20만 톤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죠. 20만 톤이 온 게 아니라 10만 톤이 왔죠. 10만 톤. 10만 톤이 와서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 중국과 일본 간의 거래에서 20만 톤 중에 절반이 왔으니까 10만 톤이니까 한 600만 톤의 은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이 추정이 되고 이 600만 톤을 가지고 이 돈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과 거래를 해서 구리를 들여오게 되고 그 구리를 가지고 1680년경에 숙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상평통보라고 하는 걸 만들죠. 이게 화폐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화폐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대량으로 은을 이용해서 구리가 들어오니까 그걸로 이제 상평통보가 만들어지고 화폐가 만들어지고 해외 무역을 기반으로 한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이 당시 처음으로 오일장이라고 하는 게 섭니다. 오일장이라고 지금 뭐 우리가 오일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뭐 있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1970년까지 아주 활발하게 성행을 했던 게 오일장이에요. 얼마 전, 한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일장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시장이 오일장이었죠. 네, 성행을 합니다. 오일장이. 이때 생긴 거거든요. 오일장이라고 하는 게. 장이 여러 군데 서게 되고, 그러니까 18세기, 이게 이제 17세기 아닙니까? 네, 17세기 말에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17세기 말에 형성이 되고, 그리고 18세기에 그야말로 성행을 하게 되죠. 시장의 발달이라고 하는. 그래서 농촌에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6km에 하나씩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6km에 하나씩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 6km 반경 내에 있는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2만 명 정도 됐고,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이 되게 되는, 그 하나의 마을 단위가 형성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 5일장이 열리고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마을이 형성이 되게 되고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게 되고, 그 시장이 마련이 되니까 그 마련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분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생산을 할 필요가 없이 그 시장에서 교환을 하면 되니까, 교환을 하면 되면 교환과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분업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100% 생산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하나의 정문화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교환과 분업. 시장이 형성되고, 뭐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 일단 시장이 형성돼야 그 다음에 교환과 분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시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사고를 하는 거죠. 시장이라는 존재 때문에 굳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생산할 필요 없다. 그래서 분업이 생기는 거예요. 분업과 교환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가 발달하고 분업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똑같은 겁니다. 시장의 형성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결국 교환과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바로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농업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고, 이게 결국에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요 5일장의 발달, 그 다음에 상평통보라고 하는 화폐 거래 수단이 마련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환과 장시가 열리게, 6km마다 이 장시가 열리게 되고 교환과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인구가 발달해서 원래 조선이 건국될 때 한 600만 명이 정도가 이제 명이 그 인구였는데, 이때 한 18세기 중엽 정도 되면 이게 한 1600만 정도 되거든요. 명이 됩니다. 160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를 하는 거죠.
인구가 증가를 합니다. 그 인구 증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